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실입니다. 미국인 여교수가 한글의 전파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일본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지금은 언어학과 시간이지 역사학과 강의가 아닙니다. 언어학 강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교수의 대답에 한마디도 못하는 일본 학생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짓 헨슨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있고 한국과 한글을 좋아하는 제가 학문적 연구만 하다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니 설레이네요. 제 얘기를 듣고 많은 한국 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의사셨어요. 두 분 모두 바쁜 일정 때문에 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문학, 특히 소설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시곤 했죠. 할머니의 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소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 또한 자연스럽게 소설에 매료되었어요. 소설에 대한 관심은 점차 세계 명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나 단테의 신곡 같은 고전 문학에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이렇게 수준 높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의 문해력은 크게 향상되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독해력과 문학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 성적의 향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죠. 소설에 대한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언어학으로 확장되었고 결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한 후 저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동양 출신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었는데 각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의 경우 대체로 지나치게 친절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때로는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죠. 중국 친구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국 학생들끼리 무리를 지어다니는 경향이 있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죠. 특히 그룹 과제를 할 때 먼저 나서서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인 학생들 중에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활달한 성격의 한국 친구들은 저희 그룹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개방적이고 친화력 있는 태도 덕분에 우리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 언어학 강의에서 한국의 한글이 소개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인 체계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15세기에 한국가의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욱이 그 문자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글의 특이점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문자 체계에 매료되어 갔어요.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글자의 조합 원리가 논리적이라는 점 등 한글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발견은 저에게 언어학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문자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는 제가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 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곧 한글 자체의 학문적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 역사적 발전 과정,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죠.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그의 선견지명과 학문적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이후 한글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주시경 선생님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미국 내에서도 세종대왕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었죠. 이는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도 제 관심사는 여전히 한글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하고 한국어를 이해해야만 제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글자 모양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배워나갔죠.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이는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그의 업적이 현대 한국어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면 주시경 선생님은 그것을 현대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말모이라는 영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당시 영어 자막이 없어서 한국인 친구에게 번역을 부탁해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이 영화를 통해 주시경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글 보급을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할 무렵 저는 주시경 선생님을 주제로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 학문적 열정의 정점이었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 방문을 결심했고 거의 즉흥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 때문에 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최첨단 도시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대적인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곳곳에서 한글 간판과 표지판을 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문자가 실제 생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감격스러웠어요. 목적지인 광화문의 한글학회에 도착해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곳에서 주시경 선생님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저서, 편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서울시청 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주시경 선생님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언어정책, 교육제도, 그리고 문화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며 주시경 선생님의 업적이 갖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기간 동안 저는 단순히 자료만 수집한 것이 아니라 현지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었어요. 한글 학회와 대학의 언어학 교수들과의 만남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들의 통찰력 있는 조언과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제 논문의 질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얻은 풍부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대학원 졸업 논문을 완성했어요. 주시경 선생님의 업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그의 한글 연구가 현대 한국어 발전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죠. 논문 발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가 이토록 깊이 있게 주시경 선생님과 한글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어요.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저의 학문적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지식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만 국한되어 있죠. 저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는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졸업 후 스탠포드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어요. 지금도 제 연구와 강의의 중심에는 주시경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글의 역사를 가르칠 때 세종대왕의 창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시경 선생님의 업적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죠. 며칠 전 제가 진행한 언어학 수업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어요. 학생들에게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설명하면서 주시경 선생님이 어떻게 이를 현대화하고 체계화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제가 개설한 한국어와 한글 관련 강의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 그들의 관심을 끌어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죠.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로마자를 언급했고 다른 이들은 중국의 한자나 아랍어 문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시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저는 그렇다면 문자의 창제자를 아는 유일한 문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몇몇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글이라고 외쳤죠. 이 질문들을 통해 저는 한글의 독특성과 과학성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여러분은 한국을 참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을 좋아하고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글을 생각하면 누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상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세종대왕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께서 과학적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문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가 어떻게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게 되었는지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한글이라는 말, 이 명칭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도 현대 한글 맞춤법의 기초도 모두 주시경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학생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란 표정과 함께 작은 탄성이 교실을 채웠죠.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시경 선생님의 업적과 그가 한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의 또 다른 영웅,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의 아버지라면 주시경 선생님은 현대 한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한글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의 노력이 오늘날 한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렇게 시작된 강의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그들은 한글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주시경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근대화에 매우 적극적이었죠. 심지어 가족과 의절하고 친구들 앞에서 단발을 할 정도로 도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독립신문 창간 때는 순한글 교정을 담당했으며 독립협회에도 참여했어요. 서재필이 떠난 후에는 작가이자 선생님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학구열은 대단했어요. 10곳이 넘는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국어뿐만 아니라 주산과 지리도 가르쳤죠. 늘 보따리에 짐을 넣고 다녔다 하여 주보따리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1907년 국문연구소가 창립되자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국어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국어 의문과 문법을 근대적인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14년 37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주시경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국문 한글 전용과 조선어의 근대화였습니다. 비록 스승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죠. 현재의 한글학회가 발표한 한글학회 100년사에 따르면 조선어학회의 시작은 1908년 9월 3일. 주시경 선생님과 다른 학자들이 모여 만든 국어연구학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는 민간 학술 단체였어요. 일제의 억압으로 활동이 위축되었다가 1921년 조선어 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했으며 1927년 2월부터는 기관지 한글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악의적으로 일본인 관변학자들을 모아 조선어 연구회라는 학회를 만들자 1931년에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광복 후 1947년에는 우리말 큰사전을 출판하기 시작했지만 한반도의 남북전쟁으로 인해 완간은 1957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광복 후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조선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변색되어 1949년 10월 2일에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즉, 오늘날의 한글학회는 일제시대의 조선어학회와 같은 조직인 셈이죠. 현재 한글학회는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광화문역 근처의 한글학회에 들러보세요.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서양의 많은 학생들이 일제강점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의 중요한 사건들, 특히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이 한국의 언어인 한국어와 문자인 한글을 탄압하고 없애려 했던 일련의 과정과 정책을 말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는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조선어 탄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육과정을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죠. 예를 들어 일본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조선어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910년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1911년에는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바꾸었고 조선어를 일상 언어로 격화시켰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표면적으로 문화 통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어 교육 시간을 더욱 줄여나갔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정책은 더욱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전쟁을 위해 조선인을 완전히 일본인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죠. 1938년에는 조선어 과목을 사실상 폐지시켰고 1940년에는 한글 신문들을 폐간시켰습니다. 심지어 조선인들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한글 연구를 탄압하기 위한 일제의 계략이었죠. 당시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큰사전 편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를 빌미로 학회를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했어요. 1942년 10월 함흥의 한 학교 학생들이 기차에서 우리말로 대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경찰은 이를 트집 잡아 관련 교사를 체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꾀했다는 거짓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어학회 회원 33명이 체포되고 학회는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국어사전 편찬 사업도 중단되었죠. 체포된 학자들 중 16명이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석방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강의 중 갑자기 한 일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언어학과 시간이지 역사학과 강의가 아닙니다. 언어학 강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의 강한 어조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만났던 일본인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소심해서 이렇게 나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침착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학문의 역사를 배워야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울 수 있죠. 학생은 지금 일본인으로서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로 괴롭힌 부분이 불편한 건가요? 아니면 한글에 관한 내용이 불편한 건가요?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을 강제로 괴롭힌 역사가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에게 사과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한글에 관한 내용이 불편하다면 이 수업을 듣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 강의는 한글에 관한 것이고 한글을 이야기하자면 주시경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상대로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알기로는 일본이 아직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그 내용이 불편하다면 그건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느끼는 것 아닐까요? 죄송하다면 사과하세요. 여기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정말 뛰어난 지식인들이 오는 학교죠. 학생이 여기 왔다는 건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지식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한국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대답 후 일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화가 났지만 교수로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어나갔어요. 2명의 학자는 안타깝게도 형무소에서 사망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글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해방 후 독립운동가로 임명 또는 추서되었죠. 이로 인해 조선어학회 사건은 국가공인 독립운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석방된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즉시 학회를 재건하고 국어사전 출간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1947년 기적처럼 조선어학회 사건 당시 증거물로 압수되었던 사전 초고 26,500여 장이 경성역 창고에서 발견되면서 출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죠. 그 결과 19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 사전 한 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사전의 머리말에는 회원들의 벅찬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식민지 시대에도 한글을 잃지 않고 지켜낸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국은 한글날을 기념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지만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언문으로 불리며 천대받던 글자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 으뜸 가는 글, 큰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셨죠. 사실 현대에 쓰이는 한글의 체계를 정립한 것도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맞춤법의 원칙도 그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이를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글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문자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자 많은 학생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지켜낸 언어라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강의실에서 주시경 선생님과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한글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릿지 텐슨 교수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셨던 세종대왕님께도 감사드리고 한글을 위해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선생님들이 아프리카의 학생들에게 한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룬디의 부반자에 살고 있는 아미나라고 합니다. 혹시 부룬디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 분들께 여쭤보면 부룬디에 대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부룬디는 탄자니아와 콩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벨기에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고 1962년 독립했지만 계속적인 내전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예요. 부끄럽지만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빈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어린 시절은 고생만 한 기억이 납니다. 항상 가난한 삶 속에서 허덕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일만 했던 기억이 전부인 저는 제대로 논 기억보다는 바쁜 시간만 보냈어요. 저의 일과는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공동 우물로 갑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길은 하루의 힘든 시작을 알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돌아온 저는 어머니가 밭에서 가져오신 음식을 손질하며 집안 살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 집은 낡고 허름한 판잣집이에요.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저와 동생들이 3명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어려서 항상 제가 업고 집안 살림을 하죠. 어머니는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와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세요. 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부룬디의 수도 무준부라의 식당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꼽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에요. 작년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오신 아버지는 말수가 없으시고 쉬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알아누우셨어요. 다음 날에 가봤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머리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펄펄 끓어오르시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는 병원도 약국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덩이 같은 아버지의 이마에 물을 적셔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틀 동안 알아 계셨는데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발 제 곁에 있어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저에게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그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신 아버지를 보며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도 죄송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가까운 호수 근처에 묻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저희를 풍족하게 해주진 않으셨지만 저와 동생들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항상 밤에 잠들기 전에 아버지와 동생들, 엄마까지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아프신 아빠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죄송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가난하게만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후로 계속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평생 처음 들어본 나라에서 저희 마을에 의료 봉사 활동을 하러 오셨어요. 무료로 진찰을 해주시는 거라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치료를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 집안일을 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 계속 욱신거리고 아팠거든요. 여기저기 상처가 난 곳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온 의료 장비들은 얼마나 멋진지. 최신식 시설들로 난생 처음 본 기계들이 많아서 다들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진료 차트에 제 이름을 적어놓고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처음 보는 별의별 도구들로 다양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했어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발목을 사진으로 찍으니 신기하게 뼈의 사진이 찍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의 사진을 보시고 발목에 실금이 갔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발목을 사용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셨어요. 주사를 맞고 발목에 레이저 치료라는 빨간 색깔 조명을 쏘여주고 약도 주셨어요. 제 발목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금세 나아졌어요. 치료를 받고 나니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주책맞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휴지를 주셨어요. 발목이 많이 아프냐면서 왜 우냐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한국인 선생님은 프랑스어도 잘하시고 얼굴을 봤는데 피부도 깨끗하시고 얼굴이 하도 예뻐서 하늘에서 천사라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사탕을 나눠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그 미소에 넛이 나가면서 그분의 여유로운 미소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에게 왜 울었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처음 본 그분에게 아빠 얘기를 술술 털어놨어요. 아빠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플 때 약 한 번 드셔보지 못한 아빠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서는 아버지도 치료를 받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앞으로 아미나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동네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배웠는데 의료 서비스보다는 먹을거리나 간식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저희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성어린 치료를 해주시니 저희 동네 사람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생님께서 저도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막연하게 한국에서 온 분들처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시간에 마침 무료 진료 봉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을 이고 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저를 위로해 주셨던 여자 선생님께서 아미나? 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어디를 그리 다녀오냐며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제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간식을 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로 가셔서 유학을 하셨대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다시 한국의 종합병원으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더 의미 깊은 일을 하고 싶어 한국의 자선단체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간호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도 갑자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마쳐야 한다면서 마침 부룬디에 한국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는데 진학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어요.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이셨던 선생님께서 설립한 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오신 계기도 학교와 연계가 되어 오셨는데 기초교육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저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책은 빳빳한 새 책이었는데 한글, 영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명작 동화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잠깐 다니고 말았어요. 초등학교 때 받았던 낡은 책이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로거든요. 그 낡은 책으로 매일 읽고 쓰고 혼자 독학으로 부룬디어와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벨기에의 식민지였기에 부룬디에서는 아직도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 책이 보물이었는데 새 책을 받았다는 사실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새 책을 받아 동생들이 만질까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동생들 몰래 꺼내어 보며 밤새 읽고 또 읽고 써봤어요. 한글도 있었기 때문에 난생 처음 본 한글을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누가 책을 가져갈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이 책을 보고 나니 더욱 더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합격을 한다면 무료로 학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저에게 배움이라는 건 평생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간절했어요. 학교에 가서 배우고 지식을 쌓는다면 이 가난에서 해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희 집 형편에 제가 동생들을 두고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건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일이잖아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자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저에게 어디가 아프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께 부룬디에 있는 한국의 무료학교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가족은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 부룬디에서는 여성이 공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40년 이상 내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남자 중심의 사회로 흘러갔고 부룬디의 모든 여성은 남성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게 관례로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오빠만이 간신히 학교를 갈 수 있었고 저와 저의 여동생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나도 학교라는 곳을 다닐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도 생겼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항상 일에 치여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는 당연히 저의 공부를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오래된 책으로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더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셨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낡은 책으로 공부를 하고 동생들에게도 글을 가르쳐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가르치지 못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리셨대요. 근데 이렇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큰 행운을 만나다니 어머니는 찬성이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 마리암도 자기가 충분히 컸으니 언니가 했던 일은 자신이 도맡아서 하겠다고. 언니가 열심히 배워서 자기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를 지원해주는 동생 마리암의 기특한 모습에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마리암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니 세상 어떤 것도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기필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족들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요. 다시는 아버지처럼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무료봉사소로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찾아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못했던 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저는 부룬디에 위치한 한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는 방법은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게 대수인가요?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든 배워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준비를 해서 드디어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곳으로 기숙사까지 모두 한국인분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분들로 인해 저희 학교에는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됐는데 이미 부룬디의 수도인 부줌부라에서 많은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더 잘 되어야 제 동생들까지 모두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시간 동안 항상 제일 일찍 일어났고 가장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늦게 자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풍족한 생활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지만 집안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새벽 5시부터 물동이를 이고 오던 제가 그 시간에 평범한 제 나이의 친구들처럼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좋았던 건 먹거리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서 감자나 콩을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게 전부였죠.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으로 고기도 먹어봤고 쌀과 반찬들, 한국 음식까지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 분들은 저희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줬는데요. 실제 취업에 필요한 제빵 기술, 컴퓨터, 재봉틀 기술, 한국어 교육까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줬어요. 여자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걸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룬디에 있는 한국 학교 학생들은 정말 쉬지 않고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밌게 알려주시니 공부가 참 재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인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 막연하게 간호사를 꿈꾸던 제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니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간호학과 합격장을 받고 나서 가장 생각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조금만 더 살아계셨다면 제가 아버지도 치료해 드릴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합격 후 더 감사한 건 한국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간호학과에 다니는 3년 내내 장학금 지원도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최우수 학생을 뽑아 한국에서 어학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저도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 제주도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날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일주일 동안 설레어서 거의 한숨도 못 잤답니다.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한국을 찾아보면서 정말이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의 제주도로 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룬디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에티오피아로 가서 인천공항으로 향한 뒤 인천공항에서 다시 제주도 공항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받는 일정이었습니다. 거의 꼬박 2박 3일 동안 이동을 한 것 같은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2박 3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와 친구들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학업이나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먼 한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고, 그 감사한 나라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하도 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인천공항에 나가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할 때 한국인 선생님들도 많았고, 자원봉사자들도 워낙 많이 오셔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공부했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은 현실 세계가 아닌 그냥 미래의 한 도시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는데요. 부룬디라는 나라는 콩고와 탄자니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아예 없어요. 호수만이 전부인 동네인데 제가 처음으로 본 제주도의 바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그 위로 반짝이는 햇살은 모든 역경도 감수해낼 만큼 아름답고 황홀했어요. 파도를 보고 있으면 파도 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반드시 이곳에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내 고향 부룬디에 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로. 그 푸른 바다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향했어요. 살면서 호텔은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제게. 한국의 기숙사는 호텔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깨끗하고 쾌적하고 시원했습니다. 단기간의 어학연수였지만 모든 한국의 학생들은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한국인을 봤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한결같이 하얗고 뽀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들이셨어요. 제 얼굴의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물어볼 때나 학교 내에서도 모두들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으로 오면서 무료로 휴대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검색을 하면 모든 정보가 있어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 나라 부룬디를 검색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나오니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선진국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의 학생들처럼 아이유와 BTS의 노래를 들으며 캠퍼스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의 학생이 된 것처럼요. 또 한국에 오니 왜 저희 학교에서 급식이 그렇게 맛있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흑돼지를 말해줬거든요. 흑돼지를 맛보면 세상 어떤 고기도 맛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가격이 비싸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한 번은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흑돼지라고 해서 검정색 고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돼지고기의 색깔과 똑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검정색이 아닌데 왜 흑돼지인지 눈이 동그래져서 여쭤보니 돼지의 색깔이 흑돼지라고 하셨어요. 불판에 고기를 올려두니 지글지글 고기가 익는 소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익으면서 나는 연기가 구미를 더 자극했어요. 한국은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다고 원하면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저희는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흑돼지를 먹는데 부룬디에 있는 동생들과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한동안 목이 메었어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게 되면 가족들이 생각나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곤 해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를 이해하신다며 동생들을 생각하면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맛있는 걸 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물 젖은 흑돼지는 한국을 떠올렸을 때 가장 생각나는 기억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정말 부러웠어요. 제주도는 휴양지라 한국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오는데, 여행을 와서 여유롭게 즐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참 멋지고 행복해 보였어요. 왜 우리 부룬디의 현실은 최빈국일까 항상 한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6.25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화정책과 신식무기를 앞세운 일본은 강제로 한국을 식민지화시키기로 마음먹고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 시기 폐쇄적이고 국제 정세의 어두운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36년의 긴 세월 동안 온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긴긴 노력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어렵게 찾은 나라는 다시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면서 6.25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식민지와 전쟁을 치룬 한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지만 한국인들의 저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기에는 부룬디처럼 못 먹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미군들이 와서 초콜릿을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 아이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못 살았던 한국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희 부룬디가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부룬디는 가끔 관광객들이 주는 사탕이나 간식을 받으려고 관광객만 지나가면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자원봉사 단체가 오셔도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면서 간식을 받고 또 그걸 먹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서 동생들과 나눠 먹거든요. 지금 부룬디가 가장 못하는 나라이지만 한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학연수를 마치고 저는 부룬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 동생도 부룬디의 한국학교 기숙사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준부라에 있는 간호대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평일에는 한국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머나먼 아프리카에서의 무지한 소녀들에게 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배움의 기회를 준 한국에게 보답하는 길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겠죠?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을 더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연히 한국의 자원봉사자를 만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미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얼마나 노력했는지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앞으로 부룬디의 멋진 간호사가 되어 더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